전국 뉴스 첫 번째는 1기 신도시 특별법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죠. 어저께 발표되었습니다. 어저께 발표되었는데 수도권 1기 신도시 드디어 윤곽이 나왔습니다.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내용에 대해서 오픈이 되었거든요. 보시면 일단은 요게 나와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2월 7일 날 화요일에 어제죠. 어저께 발표를 했습니다. 질서 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라 해서 이렇게 입법을 하겠다라고 예고를 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원래 1기 신도시 특별법에 불렀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노후 계획 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1기 신도시로 한정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1기 신도시 외에도 조건을 충족하는 노후 계획 도시에 대해서는 특별법을 적용해서 정비를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 특별법이라는 의미를 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현재 주택법이나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여러 가지 규제 사항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용적률 상향이라든지 상한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건데 특별법이라는 것은 그것의 상위법입니다. 그것들을 능가하는 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법과 일반 건축법이나 주택법이 상충하게 된다면 특별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그 원리를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와 있는데 오늘은 원문보다는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재건축을 추진하는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건축 사업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적률도 종을 상향해주는 수준으로 대폭 높이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죠? 1종 일반, 2종 일반, 그렇게 부르는데, 그것들 갖다가 상향을 해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바로 용적률과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3종 일반 주거지역의 최대 용적률은 300%까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을 해주게 되면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종을 상향을 해서 용적률도 올려주겠다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재건축을 하지 않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 단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재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세대수 추가보다도 더 세대수를 늘려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이 지을 수 있도록 일반 리모델링 단지에 적용되는 현재 15% 적용되는데, 그보다도 더 많이 일반 분양 세대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사업성을 담보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 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을 7일 공개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 계획도시다. 자, 이 부분 잘 보십시오. 이 대상 도시가 어딘가면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경과되어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20년이 경과해야 돼요. 그리고 100만 스퀘어 이상의 택지, 약 30만 평이죠, 그죠? 30만 평 이상의 택지. 이 두 가지 조건이 되면은 일단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에 적용받을 수 있는 구역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 1기 신도시, 위에서 말씀드린 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와 함께 수도권 택지지구, 대표적으로 서울이라면은 목동을 들 수 있습니다. 목동, 그리고 저 노원구의 상계동, 중계동, 이런 쪽이죠. 그리고 지방 거점 신도시. 자, 지방 거점 신도시라면은 부산은 대표적인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원래 1기 신도시 특별법을 얘기할 때는 제가 해운대 그 좌동 신도시만 말씀드렸는데, 요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은 화명 신도시도 포함이 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방 거점 신도시가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이렇게 100만 스퀘어에 못 미쳐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스퀘어까지의 그 택지를 까지 범위를 넓혔는가 하면은, 이전에는 1기 신도시에 한정된 법이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면은
서울에도 노후 아파트가 수두룩한데 1기 신도시에만 특혜를 준다거나 왜 수도권에만 그런 걸 해주느냐. 지역에도, 그 지방에도 그러한 그 노후 신도시가 많은데 거기는 왜 특별법을 적용 안 해주냐는 이러한 차별성 논란에서 피해 나가고자 공평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보여요. 그래서 지방 균형 발전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고려해서 이렇게 그 노후 계획도시 정비 특별법으로 선회를 해서 확대해서 적용을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금도 안전진단 기준이 많이 낮아졌죠, 그죠? 그런데 요것들 갖다가 더 낮춰주겠다는 것들이죠.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아예 안 하겠다. 안전진단 안 보겠다는 거죠. 자, 20년 넘고 이제 100만 스퀘어 30만 평 이상의 노후 신도시는 한마디로 뭐 기부 체납이나 이런 걸 통해서 공공성을 좀 확보를 해준다면은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 안전진단도 필요 없고 그냥 이제 다시 정비해가지고 새로 올리세요. 용적률도 충분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완전히 이제 멍석을 깔아준 거죠. 완전히 이제 춤은 너희들이 알아서 추시고 정부는 멍석은 충분히 깔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용적률은 종상향 수준으로 높여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 최소구역으로 지정해서 고밀, 복합 개발이 가능하게 해주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도 늘릴 수 있는 세대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령에서 규정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는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지금 현재 국토교통부, 정부에서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입법 안의 주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법안이니까 당연히 이제 국회의 통과를 거쳐야 되겠죠, 그죠? 국회의 통과를 거치려면 민주당의 동의를 받아내야 됩니다. 받아내야 되는데,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1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이 표들이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1기 신도시만 해도 표가 몇 백만 표가 될 건데, 이래 되면 이제 더 범위가 넓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시점에서 민주당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간 크게 반대한다라고 할 수 있을까? 전 어렵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에는 요 국토교통부의 정부안이 아마 가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자세한 거는 제가 코멘트 할 때 다시 말씀드리고요. 일단 이런 내용이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요거는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이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국토교통부 관계자와의 일문일답입니다. 특별정비구역에 대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완화하겠다고 했다. 면제 대상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 라고 했는데, 시행령에서 구체화하겠다고 했는데, 일단은 공공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 예를 들면, 대규모 광역교통시설과 같이 기반시설 확충과 주택단지를 포함해서 개발하는 경우는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안전진단 안 보겠다. 자, 그리고, 택지 조성 이후 20년 경과와 100만 스퀘어 규모를 기준으로 제시했다. 기존 재건축은 연한을 30년으로 하는데 특별 정비구역은 20년을 기준으로 잡은 배경이 있나? 여기에 대해서는 도시 차원의 정비 사업이다 보니 일반적인 개별 정비 사업보다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다. 그래서 택지 사업 조성 후 20년 지난 것부터 준비를 미리 해야겠다고 판단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주민들 간 갈등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해 보인다. 그렇게 했죠, 그죠? 아무래도 통합해서 하게 되면은 그 메가블록 형태로 정비를 하게 되면은 당연히 단지들별로 그
싸우게 될 수밖에 없어요. 싸우게 될 수밖에. 가장 비근한 예가 어딥니까? 그 단지가 여러 개 모여있다가 재건축 진행하다가 일몰되어진데 수완이 2구역이죠. 여러 단지가 아파트 명도 다른 단지들이 여러 개 모여서 재건축을 진행하다 보니까는 제대로 의견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는 결국 일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특별법에서는 총괄사업 관리자 제도를 두어서 기획부터 준공까지 총괄사업 관리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총괄사업 관리자라는 어떤 LS가 될까요? 뭐가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러한 관리자를 두어서 전체적인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그 플랜에 맞게 조절을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죠. 종상향 수준의 용적률 규제 완화는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가? 준주거에 해당하는 500%까지 되는 건가? 용적률 수준은 기본 계획에서 정해질 거다. 1기 신도시 분당 같은 경우 현재 분당 전체의 용적률은 198% 정도다. 약 200% 보면 되겠죠, 그죠? 단지에 따라서 달라요. 분당도 어떤 데는 150%, 160% 되는 단지도 있고요. 어떤 데는 200%가 넘어가는 단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당 전체적으로 봤을 때 198% 정도다라고 합니다. 만약 종상향을 하게 되면 대략 300에서 350% 수준이 될 거라고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500%까지가 아니고 한 300에서 350%까지 될 거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준주거로 하면 500%까지 가능한 것은 규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주거 여건이나 기반 시설을 고려해서 500%는 과하다고 본다라고. 지금 현재 분당이 약 200%의 용적률을 하는데 만약에 500%까지 늘려서 짓게 된다면 지금보다 2.5배가 많은 세대가 더 지어진다는 이야기죠.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만 가구라면은 25만 가구까지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시의 쾌적성이 떨어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도로나 그 교통 인프라들이 매우 복잡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을 고려해서 300에서 350% 정도 수준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입니다. 네. 자, 이게 지금 어저께 나온 내용이었는데 하나 더 말씀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리고 제 코멘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부산은 그럼 어떻게 되냐? 부산 해운대, 화명, 노후신도시 재정비, 용적률 등 파격 특례라는 기사가 부산일보에 같이 나왔습니다. 보시면 자, 부산은 그러면 어디에 해당하는가?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 그린시티라죠, 그죠? 그리고 북구 화명 신도시 등 노후 신도시의 재정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되거나 면제되고 종상향을 통해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높일 수 있으며 통합심의가 도입돼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빼고 어디가 적용되는가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부산에서는 해운대 신시가지를 일컫는 해운대 1, 2지구 그리고 화명 신도시 중 화명 2지구가 144만 스퀘어다. 이 두 곳은 노후도시에 포함되는데 화명동도 다시 전체적으로 다 같이 개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해운대 신시가지, 화명 신도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남에도 있습니다. 경남에서는 김해 장유, 김해 내외, 김해 북부 이 세 곳이 이번에 노후도시 특별정비법에 해당한다는 도시가 될 것 같고요. 울산에도 있어요. 울산은 화봉지구가 포함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요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요거는 부산일보께서 가져온 것들이거든요. 자, 요것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남아있는 부분들이 앞으로 넘어야 할 산들이 제법 많을 겁니다. 일단 특별법이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 국회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국회의원 선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시점에서 민주당이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왜? 표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통과는 저는 솔직히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남아있는 부분도 많죠. 지금 어디에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재초안이라 부르죠, 그죠? 재초안이 아직까지도 발목을 잡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은 분명히 주변의 다른 아파트의 상승률보다 요 해당 단지 아파트의 상승률이 더 높기 때문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은 재건축 초과이익이 3억 5천입니까? 거기에 넣으면은
50%인가? 환수하는 걸로 되어 있죠. 제가 수치를 까먹었는데 그거 나중에 찾아보세요. 예, 그래서 재초안에 대한 내용들이 아직까지 언급이 안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시행령에서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러나 저러나 남은 문제들은 있다고 하지만은 발표된 내용만 보면은 매우 획기적이다. 매우 획기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이전 방송에서 몇 번 언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마다 말씀드렸던 게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핵심은 용적률 상향이다. 얼마만큼 올려줄 것인가가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파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진짜 500%까지도 가능하게 해주겠다. 안전진단도 완전 없애주겠다. 그리고 20년만 지나도 된다. 그리고 일기 신도시에 한정하지 않겠다. 파격적인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제 왜 지금 정부에서 이걸 발표했을까? 정부의 의도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첫 번째. 먼저 대통령 공약사항입니다. 그죠? 윤 대통령 공약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제 총선이 1년밖에 남았기 때문에 총선 대비용으로라도 가시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 바로 지금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요 방식이 현재 정부의,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의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전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거든요. 이전에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택 공급 방식은 어떤 방식이었는가? 3기 신도시로 대표되죠.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기존의 노후도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곽에 택지를 개발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형식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게 이전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이었습니다. 맞죠?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는 신도시 개발이 아니라 기존의 노후도시를 재정비하는 형태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 거기에 용적률을 높여주면서 더 추가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는 이러한 어떤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방식의 차이점들이 느끼셔야 돼요. 안 느끼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더 나을까? 그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일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노후도시는 교통이나 인프라들이 거의 완성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재정비까지 가는 과정은 힘들지라도 재정비가 완료가 되고 난다면은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만든 신도시보다는 훨씬 정주 여건이 훌륭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공급하는 방식이 더 효율적인 방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3기 신도시로 대표되는 그 신규 택지, 도시 외곽에 신규 택지를 개발해서 신도시를 개발하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서울, 특히 강남까지 연결되는 교통편, 철도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기는 아무도 안 들어가 살 거예요. 누가 들어가 살겠습니까, 거기에. 서울까지, 강남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GTX든 뭐든, 철도든 뭐든, 도로든 다 놔줘야 되는데, 그 인프라 확충 비용도 어마어마하다고요. 그렇지만,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다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재정비를 해가지고 주택 공급을 하게 된다면은 이미 인프라는 다 확충되어 있으니까 분당 같은 경우에는 신분당선을 이용하면은 20분이면은 강남까지 갑니다. 획기적이죠. 이미 인프라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하는 방식들이 훨씬 정부 입장에서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형태로 일단 시작은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이 된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것이 중단될 가능성보다는 지속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는 방식이기 때문에 외곽의 신도시를 자꾸 개발하는 형태보다는 기존 노후의 인프라가 좋은 대신에 노후된 그런 주택들을 다시 개발해가지고 도심을 활성화시켜내는 것이 저는 더 맞는 방법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고죠. 그 원도심을 갖다가 새로 개발하는 그런 형태들이 더 훌륭한 방식이, 더 나은 방식이지. 원도심은 공동화되고 슬럼화되게 놔두고 자꾸 외곽으로 뭐 명리라든지 뭐 일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계속 신도시를 개발하는 형태로 가는 것들은 오히려 그 비용이 더 소모된 부분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 방식이 좀 많이 맞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지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일기 신도시에 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까지 되었는데 가격의 움직임이 없을까? 저는 가격의 움직임은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인지는 제가 확신은 원하겠지만 요즘 분위기 워낙 안 좋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지않은 순간에 가격의 움직임은 나올 것이다. 그래서 일기 신도시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첫 번째 기사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